자, 우선 113번인데 이번 작년 시험에는 관리 두 문제 냈거든요. 하나는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여기에서, 또 하나는 비율림 대처인데, 그래서 27회 시험에는 직접 관리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31회는 요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이 올해는 중요하다. 올해 우리 그래서 이쪽은 또 잘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자,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을 보면은 자가 관리, 또 뭐가 있죠? 위탁 관리, 그리고 혼합 관리가 있습니다. 항상 시험은요, 장단점에서 정답을 묻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장단점에서 우선 정답을 묻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자, 장단점을 잘 공부해 두셔야 돼. 자, 자기 관리인데, 여러분이 그 오타가 아니에요. 자가를요, 자기 관리, 또 직접 관리, 또 자치 관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이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과 같은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적용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가장 오래된 정통적인 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자, 위탁 관리 방식은 어떻게 돼? 위탁은 외주 관리, 또 간접 관리, 또 전문 관리라고 해요. 자, 부동산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대자가 빠지는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다. 예? 그래서 2번 맞고 3번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 모두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부분 위탁이라고 해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는 무슨 방식? 부분 위탁 방식의 개발이다. 자, 4번 자기관리 방식은 어떻게 돼요?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단점. 그리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 이건 장점. 장점이고요. 또 여기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뭐다?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건 장점인데 뒤에 기밀 유지가 틀렸거든요. 기밀 유지는 장점이 아니라 위탁은 전문업체에 의한 관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뭐다? 우리 곤란하죠. 불안전하다.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를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4번 문제로 한번 또 가봅니다. 자, 틀린 건데, 자가 관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지시나 통제의 권한이 강하고 입주자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1번은 장점이죠. 2번 위탁 관리 방식은 부동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성실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우리는 이행되는 과도기적 조처로 적합하다. 여러분, 과도기에 이건 장점이죠. 과도기에 유용하다.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거, 이건 뭐다? 장점. 네 번째, 자가 관리 방식에 있어서 소유자가 전문적 관리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요거 네 번째는 단점이고, 자, 다섯 번째, 혼합 관리 방식에 있어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여러분 요 지문 시험에 많이 내죠.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 뭐다? 불분명하다.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묻는 지문입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공급자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뭐라고 하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우리가 중심에 있어서의 전략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가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를 4P, 네 가지 P가 믹스, 혼합한 전략이다. 네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아이다의 원리는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네 단계를 말하는데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나타나는 거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고객이 들어가니까 소비자 우리가 중심의 전략으로 나타나는 게 아이다의 원리인데 앞에 A는 attention, 고객의 주의를 끄는 단계로서 interest, 관심을 일으키고 그 관심을 desire, 욕망을 일으킨다면 이 욕망을 액션,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네 단계. 심리 변화의 네 단계를 나타낸다. 3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되는 STP 전략은 자, 시장 세분화,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 전략, 그리고 세분화된 시장 전략에서 하나의 시장을 정하는 것, 표적 시장을 뭐 한다? 우리는 선정하는 전략이 타겟팅. 그럼 선정된 표적 시장을 어떤 걸 공급할 거냐? 이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진 우리는 경쟁자들이 어떤 공급 우위 전략을 가지고 상품을 공급할 거냐? 포지션. 여러분 요 P는 앞에 이 P는 여기에 4P가 아니라는 거. 요 포지셔닝은 뭐에 쓴 전략? 차별화 전략. (3번) 맞고요. 4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4P, 고객 점유가 아니죠. 4P 믹스장은 시장 점유고요. 네 가지 P가 요거죠.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 프로덕트, 제품 전략, 프라이스, 가격 전략.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프라이스. 요거죠. 요거 프라이스입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촉진 전략. 네 가지 P. 네 가지 P인데 이때 4P는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한 게 4P.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행되죠.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116번 옳은 것. 자,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1번 틀렸고 2번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
미리 점유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고객 점유가 아니라 이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으로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일회적 거래가 아니죠. 일회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 마케팅 전략은 뭐와 관련이 있다?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 네 번째,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프로모션이 들어오면 안 되고 뭐가 들어와야 돼? 요거 포지셔닝이 들어와야 돼. 틀렸고, 포피 믹스 전략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포지션이 들어오면 안 되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 프로모션이 들어와야죠. 틀린 질문.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여기서 또 출제 한 문제 올해 예상이 되는 부분. 자, 117번 문제. 근데 여러분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치의 형성 요인인데 여러분 요 개념은요 24회와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요 형성 요인 개념 2번 출제했고요. 이 가치의 형성 요인이 뭐에 영향을 주죠?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 가치 발생 요인은 다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이 가치는 다시 가치 형성 요인을 통해서 다시 발생 요인을 통해서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게 반복이 돼요. 피드백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은 크게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요인과 이 법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치에 영향을 주죠. 자, 이 수요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효용 또는 유용성 그리고 유효 수요가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적 희소성이 있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이전성이 있죠. 자, 1번 보시면은 유효 수요는 구입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다. 자,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구입 의사도 있죠. 그 부동산을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가지고 있었다? 지불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유효 수요.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 2번 효용은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효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거기 3번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어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부동산은 용도적 관점에서 비슷하면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절대적 희소성이 아닌 무슨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뭐에 의해서?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은 가능한데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죠.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자, 5번째, 이전성은 법률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 발생 요인 하나가 틀렸죠.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이동이 아닌 무슨 거에 있다? 이건 권리가 이전한다는 거죠. 권리가 이전된다는 거. 5번 정답. 자, 이 과정에서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하는데 이 가치 원칙이 또 시험에 자주 내죠. 자, 이 가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자, 118번 문제 보면은 틀린 것을 묻는데 2번 보세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 통상의 이용 능력 밑줄. 그럼 시험 문제는요, 또 전문적 능력으로 출제해 버립니다. 자, 전문적인 능력이 아니다. 통상 일반적인 이용 능력이다. 네? 자, 대상 토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면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죠. 자, 2번 맞는 지문이고 1번 기여의 원칙이죠. 기여의 원칙은 우리 최유효 이용의 무슨 원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 내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자, 밑줄은 기여하는 정도의 합, 밑줄.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기여하는 정도의 합, 기여도의 합인데, 시험 문제는요, 이 기여도의 합인데 생산비로 많이 나옵니다. 자, 기여도의 합을 말하는 거지, 생산비를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번, 3번 변동의 원칙이란 가치 형성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변화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원칙? 토대. 네, 토대가 되는 원칙.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이 있는데,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고, 또 시간이 경감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자연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물리적 감가가 또 발생하죠. 네 번째,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것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이 아니다. 4번 정답. 균형.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자,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룬다. 여러분, 복도에 있어서 길이에 비해서 청정 높이가 너무 높아서 냉난방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이 균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이걸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적합은 무슨 요인? 적합은 외부적 요인. 자, 외부적 요인에서 나타나는 또 적합의 원칙. 균형 적합이 2년 전 28회 또 정답 물었죠. 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어울려야 된다.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 자,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한다. 그럼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어울리지 못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경제적 감가다. 경제적 감가.
5번 예측의 원칙이란 평가 활동에서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의 추이 또는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예측은 부동산 가치의 개념의 근거가 되죠. 부동산 가치의 근거인데 부동산 가치는 뭐예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우리가 장래의 편익, 장래의 편익을 우리는 예측이 이게 가능해야 예측 가능해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는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균형과 적합에서 하던 시험에 자주 정답을 묻습니다. 균형 적합에서. 자, 1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감가 수정 방법은 자,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을 직접법. 직접 못 구하면 어떻게 돼요? 유사한 우리는 사례로부터 구하는 간접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직접법에는 다시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이 내용연수죠. 자, 내용연수법. 그리고 관찰. 감가법. 분해법으로 우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이 내용연수법에는 다시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는 정액법이 있고 기계나 기구 등의 동산에 적용하는 정률법이 있고 또 수명이 유한한 광산 등에 적용하는 상환 기금법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치유 가능한 감가은 내용연수 항목 중에서 치유로 증가 예상되는 우리가 효용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이 있는데 여러분 비용보다 효용이 크냐 비용이 크냐 이때는 뭐 한다? 치유를 하는 거고 비용이 많이 들면 치유를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치유 가능한 감가는 요 효용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이렇게 큰 경우는 치유 가능한 감가. 1번 정답. 개념 맞습니다. 위에는 치유 가능한 감가, 밑에는 뭐죠? 치유 불가능한 감가. 2번 감가 수정의 방법은 뭐가 있다? 직접법과 간접법인데 직접법에는 내용연수, 관찰강, 분해법이 있어요. 감가 수정액을 구할 때는 내용연수법은 이론적으로 구한 감가고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은 실제 발생한 감가예요. 여러분 거기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밑줄, 세 가지 방법을 병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해야 또 밑줄, 해야는 하야 반드시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요 두 가지는 뭐 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는 병용할 수 있다. 병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병용할 수 있다야. 그럼 이렇게 병용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정액법, 내용연수법의 정액법, 관찰감가법 아니면 정액법, 분해법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세 가지 방법을 병용해야 한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률법, 관찰감 이런 식으로 병용하는 거지. 그래서 2번 틀린 질문. 3번 감가 수정은 재조달 원가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 등을 공제하여 기준 시점 현재 대상물 공제 동그라미. 여러분 이게 또 2년 전 정답은 가산으로 출제했어요. 2년 전에 가산이 아니라 공제고 기준 시점 현재. 자, 밑줄 긋습니다. 여러분 대상 물건의 기간 손익의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 밑줄. 대상 물건의 기간 손익의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 요거는 뭐예요? 감가상각의 목적이에요. 감가 수정이 아니라 감가상각의 목적. 틀렸죠? 감가 수정은 어떻게 돼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에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고. 기간손익의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 여기 아니라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3번 틀린지 뭐. 4번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감정평가세의 폭넓은 경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뭐다? 관찰감가법. 4번은 관찰감가법의 개념인데, 여러분 감정평가세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5번째,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하고 치유 가능, 불능 항목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발생 감가의 합계액을 감가 수정액으로 하는 방법. 요거는 뭐의 방법? 분해법. 5번은 분해법의 개념. 자, 이렇게 이론으로 해서 출제할 수도 있고, 계산 문제 나오면 우리 뭐밖에 안 내?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적, 여기서 만약 계산 문제 나오면 정액법이에요. 계산 문제 나오면은 그러면 120번 문제가 바로 뭐에 대한 문제? 정액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액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거기에 2018년 10월 30일 준공했을 때 건축비가 얼마? 2억이고 기준 시점은 2020년 10월 30일이니까 몇 년 경과? 2년. 그러면 준공해서 2년이 경과를 했는데 2년 경과해서 내 건물의 가격이 얼마인가 알아보고 싶다. 여기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을 때 여기 몇 년? 잔존 내용에서는 몇 년? 48년. 그럼 이 전체 경제적 내용에서는 몇 년이다? 50년이야. 그럼 기준 시점 2020년 10월 31일 이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준공연도 얼마죠? 준공연도 2억 원. 근데 매년 건축비가 몇 프로? 10% 상승. 1 플러스 10%, 0.1인데 몇 년 경과? 2년 재고. 그러면은 요 값이 얼마죠? 1.1을 제곱한 1.21을 2억에 곱해주면 2억 4,200만 원이 나오죠. 2억 4,200만 원이요. 자, 여기서 잔존가치율. 자, 여러분 내용연수 만료시에 잔존가치율은 재조달 원가에서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일 때 잔존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 여기 2억 4천 얼마? 200만 원이니까 잔존가격은 10%인 얼마? 2,42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정액법에 의해서 구할 때 매년의 감가액은,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요걸 잘 구하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식에 적어 들어가는 건데, 자,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가격, 요걸 뭐라고 해요? 감가총액이잖아요. 감가총액을 뭘로 나눠준다?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는 거지. 경제적 내용연수. 그럼 여기 얼마다? 재조달 원가 2억 4,200만 원에서 2,420만 원 빼니까 얼마? 1,580? 1,580이 이제
우리가 나오겠죠. 2억 4,200에서 2,420 빼면은, 자, 그러면은 얼마? 여기에다가 몇 년? 50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얼마? 435만 6천 원? 이 나오죠. 그러면은 감가수정액은 감가수정액, 감가누계액을 얘기하는데 이 435만 6천 원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 경과년수. 준공에서 몇 년 경과했느냐? 경과년수 몇 년? 2년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은 2 들어가면 871만 841만 2천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감가수정액이 나오면은 구하고자 하는 적산 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2억 4,200만 원에서 뭐를 뺀다? 감가수정액. 요걸 빼주면은 얼마 나온다? 2억 우리가 3,328만 8천 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가법에서 나오면요,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거의 정액법, 계산 문제 나오면 이런 형태의 정액법 계산 정확하게 한번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 시험에 거래 사례 비교법 또 계산 문제가 냈는데 2년 전에도 냈는데 계산 문제는 여러분 그 문제 121번이나 2번 보면 이렇게 지문은 긴데 계산은 간단해요. 계산하는 원리만 알면 오히려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21번 문제, 우리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지우고.